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이송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논의를 거쳐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서 8월 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이 같은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윤일현 지성교육문화센터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혜선 참교육 학부모회 대구지부 상담실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교육 전문가 패널들께 평소에 대학 입시 제도가 가져야 할 어떤 가치라고 할까요? 최우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애가 지금 중3 딱 딸입니다. 네. 그래서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 딱 걸려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제 아빠로서 보면은 참 복잡하고 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다만 이제 여기에 깔려있는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데 그걸 빼고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뭐냐면 제일 간단합니다.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고 놀고 공부하고 활동하는 걸 그대로 담아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와 같이 담아내는 걸 대학교에서 올바른 시스템을 가지고 뽑으면 돼요. 즉 뭐냐면 학생의 평소 소질이나 특성을 그대로 교육에 담아내고 그리고 그걸 평가를 해서 대학 입시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구축을 하면 된다. 다만 여기서는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소질이나 특성이 좋아도 그걸 담아낼 수 있는 대학 입시 제도가 지금처럼 너무나 자주 바뀐다든지 네. 또 수시로 큰 변화가 있다면 아무래도 소질이나 그 적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꼭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입 전문가이신 윤일현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평가와 어떤 진행된 그 과정을 대학이 믿을 수 있고 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모든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전제돼야 되고 네. 그리고 공정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 토론 자체도 학부모님들이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고2 다르고 고1 다르고 중3 다르니까 예측 가능해야 된다. 네.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교육 운동을 해오신 문혜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교육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학부모들이 의견이 이것만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학 입시를 가지고 대학이요. 학생들을 서열로 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마라. 네. 학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서열을 자기들의 안주의 도구로 삼는 거 이런 거 좀 첫째 하지 말아주고 네. 고등학교는 더 이상 서울대 몇 명, 의대 몇 명을 자기들의 실적으로 내세우지 말고 네. 세 번째 학원은 더 이상 학생들을 그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교육은 삼지 말아달라. 이것이 각오가 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의 학생의 그 성장에 중점을 두는 대학 입시의 가치가 제대로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한 대입 개편안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권고안이 만들어지는지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김은혜 기자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최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의 개편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입시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제시하고 폭넓은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시하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도록 요청한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정시와 수시 선발 시기의 통합 여부, 수능 평가 방법을 현재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나 원점수제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쟁점에 대한 결정권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로 넘겼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수기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오늘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5월까지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교육부 시안과 국민 의견 등을 검토해 공론화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6월과 7월에는 공론화위원회가 권역별 국민토론회와 TV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이후 국민 참여형 공론 절차를 거쳐 8월 초에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공론화를 통해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지만 명확한 방향성 없이 여론 흐름에만 맡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한 대입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요?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네, 교육부가 이른바 열린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제시를 했고 국가교육회의는 그 이른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서 또 교육부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논의 구조 또 3개월 남짓분이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또 기간도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작년 8월 달에 이제 교육부가 1년 뒤에 2022학년도 입시 제도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뭐 더 이상 이제 미룰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기한 내에 해야 되고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한 두 가지로 좀 압축이 되는데 네. 사안이 작년에는 수능 시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시한도 두 가지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수능 시한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종하고 정시 비율 조정, 그리고 수시하고 정시를 통합하는 문제까지 총 5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그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사안이 엄청 복잡하고 좀 힘든 그런 사안인데 네. 이게 막 같이 이렇게 얽혀 있다 보니까 아마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하나였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교육회의뿐만 아니라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하부에 구성이 되어 있는 네. 대입제도 개편 특위라든지 네. 공론화위원회에 사실은 현장 전문가가 사실 거의 없어요. 아, 네. 이 말씀은 뭐냐면 대입제도라고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민감해하고 정말 중요시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물론 학생 학부모지만 그 학생과 학부모와 수시로 컨택하면서 그다음에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진학을 지도한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쏙 빠져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또 나름대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네.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될 또 전문가가 또 빠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공론화위원회가 됐든 대입제도 개편 특위가 됐든 네. 어떻게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지만 과연 현장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그와 같은 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내실 있고 알찬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네. 그래서 사실은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구조뿐만이 아니고 그 구성 멤버 중에 네. 국가교육회의 이제 대입 특위에 보면은 이제 교육 전문가 13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현장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더 이제 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실은 국가교육회의가 작년 9월달에 구성이 될 때 제가 네. 두 가지를 지켜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을 누차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정부가 그 하부 그 위원회에 현장에 있는 교원들을 추가로 참가시키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으로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한 부분이 뭐냐면 네. 행정안전부 장관이 빠져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네. 나중에 보십시오. 국가교육회의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행을 하죠. 네. 다 똑같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돈과 사람입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기재부에서 돈을 그쪽에 허용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네. 기재부 장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걸 추진하고 할 사람은 결국은 교원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교원을 지금부터 정원시켜야 되고 하여튼간 네. 사람을 더 감소 내지는 정원시켜야 돼요. 네. 공무원에 대한 정원권은 네.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행히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빠져 있어요. 네. 옛날에 국가에서 설치한 국가교육개혁회의 지금까지 역대 중에 가장 잘한 케이스가 김영삼 정부 때 네. 교육개혁심의회입니다. 네. 그때 왜 참 좋은 평가를 받냐 그러면 그 하부 주무장관뿐만 아니라 네. 하부 실무추진위원회에도 네. 기재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논의를 해버리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재부 장관만 물론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빠져 있는 데다가 네. 실무 추진단이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효성 면에서도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국민이 공감하는 수기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네. 수기란 사전적 개념은 여러 사람이 모여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한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국민의 여론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원전 폐기 문제처럼 또 그 여론 그런 것은 그런 대로 여론이 필요하겠지만 이 교육 문제는 누가 모여서 어떻게 논의를 하는가도 또 다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앞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사가 빠졌다. 네. 또 한쪽에서는 진보 성향만 채워지지 않아요. 네. 실제로 보면 국가교육회의 분과별 전문위원 49명 가운데 네. 20명이 20%에 해당하는 10명이 교육부 정책 자문위원들이고 네. 그래서 한쪽은 진보만 들어간다. 한쪽은 보수만 들어간다. 네. 그래서 공론화할 문제가 있고 없고인데 저는 이 문제를 무조건 여론과 공론화에 맡겨서는 이 국가 100년 대계인 교육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한 석 달 반 남은 이 기간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속담에 자질 자주 하는 며느리는 써도 가위질 자주 하는 며느리는 못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육제도는 보면은 여러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견해를 생각하고 국가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질을 수없이 하고 마지막에 가위질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보면은 가위질부터 해놓고 네. 그러면은 영천을 못 쓰게 돼요. 네.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거 졸속하게 가는 지금 이게 어디 무슨 그 공사하듯이 담벼락 샀듯이 석 달 반 만에 만들어내라 이러면은 또 부실하고 정권 바뀔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뿐만 아니라 정말 국가의 어떤 장래를 생각하는 집단들이 모여서 자질을 좀 많이 하고 네. 가위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구조 내부의 이제 구성원들의 문제점, 전문가들의 편향성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문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학부모님들 의견은 기간 길다고 좋은 의견 나오겠느냐, 여지껏도 못했는데 길게 준다고 뭐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대변인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를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들어서 이 자리도 나와서 우리가 서로 의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 책임은 국가가 지는 거죠. 행자부 장관이 빠지셨다고 하는 지적 제가 참 아프게 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교육부에서 착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뭐 교육위원회라든지 이런 뭐 또 다른 곳에 보내면은 자기들이 책임에서 좀 면하지 않을까 네.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언뜻 보면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 전체의 의견을 담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방송 들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틀에서는 교육부가 엄정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전 아까 뭐 40명, 30명 선생님들 누가 이렇게 분포도가 되는 걸 알고 계시는데 국민 전체는 몰라요. 저는 우리가 교과서 국정화 작업 때 누가 누군지 몰라서 깜깜이 때문에 너무 어떤 시각에 나올지 몰라서 참으로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것도 저는 책임감 있게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 밑에 또 뭐 교육위원회 또 공론화위원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명단이 사전에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개돼서 책임감 있게 정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그것이 두려우면은 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학부모 교사들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진보 성향 들어갔다 보수 성향 들어갔는데 교육에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만난 많은 학부모들도 그런 과정 없고 내와의 삶과 직결돼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사실은 반영하는 현장 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하면은 공론화위원회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네. 그 지금 이제 교육부가 물론 사실은 교육부가 얼마 남지 않은 요 기간 내에 바람직한 안을 어떻게든 도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말씀하신 대로요.
그동안에 작년 8월달 이후부터 1년 동안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했지 않습니까? 대입정책 포럼도 열어서 공론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스크린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안을 확정은 아니지만 시안이라도 만들어서 사실 전달했으면 논의가 훨씬 더 빨리 아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안이 참 아쉬운 게 사실 많아요. 예. 다만 이제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안들이 너무나 사실은 중구난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 학생이나 학부모가 더 혼란스럽고 나름대로 결정하는데 더 어려움을 컸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식적으로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은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다만 이제 그 형식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국민 여론이냐 아니면 숙이냐 그런데 다행히 이제 국민 여론 플러스 숙이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딱 하지만 지금 이게요 대입제도 개편 특위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역할이 애매모호합니다. 네.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안마 가지고 보면 공론화위원회가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공론화위원회가 네.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네. 그리고 위에 있는 국가교육회의는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위원 간의 역할에 대한 큰 논란 그리고 중복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지의 논의를 하려면 위원 간에 또 위원회 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정립을 해가지고 네. 신속하게 일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사실상 최종 결정을 이제 한다면은 네. 이 공론화위원회에도 이제 교육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맞습니다. 안 그래도 갈등 관리 그러니까 전문가 보면 뭐 통계 전문가가 들어 총이 있거든요. 지금 7명인데요. 네. 갈등관리 전문가하고 여론조사 전문가만 있어요. 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네. 공론화위원회가 여론을 수렴하고 수기 과정을 좀 이끌어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입 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그냥 글자 그대로 갈등 관리 내지는 여론 어떤 그 여론 측면 네. 그런만 기준을 가지고 다분히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분도 필요하지만 대입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어느 한쪽에 대한 불만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저는 지금 국가교육회의나 혹은 교육부나 이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부분에 신일영 국가교육회의 의장께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 개편 제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 나는 단순한 대입 제도 가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온라 나띵으로 학종에 무게 중심을 두자, 수능에 무게 중심을 두자 이런 것 아니면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이 국가교육회의 의장께서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로 국가 발전과 모두는 아니지만 절대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또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런 평가 기준을 만들겠다고 해야 되지 단순하고 공정한 한다면 사실은 여론몰이밖에 안 됩니다. 이 어떤 그 이해상충 관계도 네. 있고 전문가도 다르고 네. 그래서 이 전제 자체들이 대단히 문제가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른바 열린 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제 세 가지가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을 모색해 달라. 그리고 또 선발 시기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이제 수능 평가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그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을 모색해 달라는 이런 이제 주문을 이제 한 셈인데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이 개인적으로 이런 적정한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그걸 떠나서 이런 모색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이게 좀 타당한 주문인지도 좀 사실 의문이 들긴 듭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네.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 네. 어떠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네. 지금 2대 8쯤 된다 수시와 정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입시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네. 논의 자체의 네. 핵심도 예를 들면은 지금 고2가 네. 지금 고2는 내년부터
전국의 대학 모집 정원보다도 거기가 지금 한 52만 몇천 명이 되는데 네. 당장 내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모집 정원이 55만 명 좀 넘으니까 네. 3만 명이 학생이 모자랍니다. 네. 다 대학에 가도. 네. 그 일은 더 심각해서 네. 한 46만 명이 되는데 네.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9만 명, 10만 명이 모자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고교 졸업생 모두가 대학을 안 갑니다. 한때 80% 넘었지만 네. 지금은 2016년을 기점으로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현재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41%,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 24%, 논술 3.9, 네. 실기 5.6%, 네. 정시 24%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보면은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많다고 보지만 사실은 지금 입시는 적어도 지방 거점 국립대학 혹은 의치되던 특수학과 네. 아니면 몇몇 명문대를 위한 입시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 내용을 보면은 주요 15개 대학의 네. 비율을 보면은 모집 비율을 보면은 네. 학생부 교과는 6.6%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44%, 그리고 정시가 한 27%인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는 이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넓게 봐서 전국의 한 20, 30개 대학을 위한 이 입시 제도지. 네. 지금 절대 다수 중하위권 대학은 뭐 수능이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학생을 모집하는 게 문제인데.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점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죠. 예. 그러니까 주요 대학에서는 내신보다 학생부 종합 종합전형. 전형이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제 학종하고 정시 그러니까 네. 수능의 비율 보면 상당히 이건 아마 개인별로 호불호가 많이 있고요. 근데 네.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좀 알 게 있는데 뭐냐면 학종의 어떤 그 성격 네. 이걸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네. 사실 학교 교육 측면에서 보면요, 사실 학종이 좀 맞아요. 왜냐하면 네. 수능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오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월화, 그 다음에 사교육비 부담, 네. 그리고 공교육이 정상화 안 돼요. 네. 쉽게 말하면 나는 수능만 보면 되니까 네. 내신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이 파행이 되고 네. 학교 전반이 이제 불신을 받는 그런데 그걸 나름대로 세월화를 없애면서 어느 정도 학생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네. 그때 집중한 그와 같은 활동 내용을 그대로 평가를 해서 입시에 바로 반영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왔던 게 바로 수시 그리고 학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수능은 점수가 나오니까 정령으로 바로 한 줄을 쓰니까 네. 외부 요인이 개입할 이유가 없죠. 네. 한 줄을 딱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 학생이 나름대로 판별이 돼요. 근데 학종은 뭐냐면 그 사람의 소질이나 적성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근데 뭐냐면 점수가 없어. 내신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소질이나 적성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간접적인 수단을 많이 찾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뭐 이렇게 독서 활동이다, 동아리 활동이다, 체험 활동 이런 걸 다 거기서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라는 게 뭐냐면 그와 같은 교육적인 요소 외에도 대학교를 진학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남들이 대학교를 다 가니까 또 대학 졸업 이후에 좋은 직장, 또 좋은 대우 이런 거와 같은 비교육적인 아니면 가장 현실적인 그와 같은 요소에 의해서 대학교를 진학할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걸 고려하다 보니까 다분히 뭐냐 사교육이 여기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시가 됐든 수능이 됐든 학종이 내신이 됐든요 어느 쪽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교육은 다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종이란 이 부분이 요소가 많다 보니까 그 요소별로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사교육이 훨씬 더 많이 들은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하고 현실적인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경우는 나는 내신에 신경 없다. 다만 나는 수능을 봐서 대학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또 반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냐면 학종과 정시 내지는 수능의 비율은 다 다르지만 네. 그와 같은 요구가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적정한 균형은 이룰 필요는 네.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나중에 이제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령의 인구가 계속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가면 상위 클래스, 소위 말하는 상위 클래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권, 중상위권 대학 외에는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학생 충원 때문에 엄청나게 애를 먹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학생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대학 위주의, 대학이 자기 나름대로 학생을 평가하고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진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한 만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대학에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오면 이와 같은 어떤 뭐 비율 문제, 특히 비율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학생부 네. 종합전형은 네. 지금 현재 사실은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너무 급속하게 네. 비율을 늘리다 보니까 네. 문제가 되는데 미국도 이 제도가 정착하는 데는 근 100년이 걸렸습니다. 네. 1920년대에 네. 아이비리그에는 이 유대인 점유 비율이 너무 높아서 네.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이런 고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봉사활동, 체육, 네. 교과 외에 SAT 점수나 이런 것만 하면 우리 수능처럼 네. 유대인이라고 탈락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100년이 흘렀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이 여러 대학들이 굉장히 소송도 많이 당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오랜 세월이 걸려서 다듬어진 이 제도를 우리는 조금씩 신뢰성을 쌓아가면서 이 제도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네. 급격히 명문대학들이 늘리면서 여기에서 어떤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또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문혜선 실장님. 좀 더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본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 핵심은요, 국민들의 신뢰를 아직 얻지 못한 학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원칙적으로 누가 학종을 반대하겠습니까? 시대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종을 학생들이 믿을 수 없습니다. 어제 만난 학부모들은 천차만별인데요. 무슨 네.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비슷한 점수를 만약에 수행평가에서 보면은 학교를 빛낸 한 학교에 각급 학교에 아마 우열반이 있나 봐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똑같은 A라면 퍼센트에 따라서 그 아이들에게 주는 걸 애들이 자포한다 그래요.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포기하고는 다르죠. 그냥 애들이 포기한대요. 그냥 인정하고 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교학 뭐 그런 과정도 믿을 수 없고 대입에서 선발 과정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붙은 아이도 놀래고 떨어진 아이도 놀랜다는 이런 학종이란 비아냥거리가 있습니까?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요. 네. 우리가 지금 점차 이렇게 수능을 급격히 넓혀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10%도 많고 1%도 많은 것이죠. 사실 신뢰를 얻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도표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또 학부모들이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70몇 프로가 학생부랑 관련해서 가고 정시가 20몇 프로가 가느냐. 최저 등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1등급 아니면은 아무리 학종에서 통과를 해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온다고 굳이 퍼센트를 묻는 질문이 사전에 와서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럼 투표라도 하자. 우리가 여기 앉아서 모의 투표 네.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부모들이 지금의 과도기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맞는데 이게 좀 지금 너무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으니까 막 지금 50대 50이면 그래도 공정하다고 보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런 질문이 타당한가? 이 적정 비율을 도출해내라. 이 정답이 있을까 싶어서 사실은 이제 드렸던 질문인데. 예, 네. 지난 19일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이 리얼미티에 의뢰해서 설문조사한 쪽을 보면은 이 부분에 학종 완전 폐지 내지 축소 쪽이 50.8%입니다. 네. 그리고 응답자의 55.5%가 정시 모집 비중을 60에서 100%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수기제, 여론을 반영하겠다. 여론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학생부를 굉장히 중시하고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그룹인데 여기서 한 여론조사도 이런 같으면 방금 우리 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여론을 중시할 것 같으면 사실 수능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 장래나 네. 우리가 정말 교육을 생각하면은
점수에 의해서 줄 세우기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관건은 역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네. 조금 이렇게 네. 다듬어가면서 네. 하자. 어떤 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여기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말씀드리면요. 그 원래 그 정시나 수시 비율, 그다음에 또 수시 내에서 교과 전형 학종이나 이런 비율들은 원래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정하고 나면 대학 입시 1년 10개월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그걸 다 모아가지고 대학교육협의회 있죠. 거기 그 기관에서 다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약간 논란이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차관께서 몇몇 대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게 왜 논란이 됐냐 그러면 이제 수시 비율, 정시 비율, 학종 비율 다 발표하려고 4월 달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갖고 이제 뭐 줄이라 늘리라 네, 하니까 네. 이게 이제 논란이 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그만큼 정시 내지는 그 비율은 사실은 대학교가 정할 문제고 왜 또 수시나 정시 비율을 왜 대학교가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비율을 늘리고 줄임에 따라서요 대학교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돼요. 네. 무조건 늘린다 그래서 대학교가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어느 한쪽을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교가 결정하지만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입학이라고 하는 이 근본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망을 가지고 지금 덤벼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과 내용이나 대학 입시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게보다는 이제 선발의 공정성, 신뢰성 이런 부분이 자꾸 부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학종은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수능하고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학 입시 자체에 지금 많이 매몰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네. 한번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몇 대 몇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입니다. 선발 시기 이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수시 모집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 대체로 이제 이런 순서로 가는데 수능 시험을 먼저 치고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서 입시를 하자는 것이 이제 그 시기 문제 일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안은 뭐 현행대로 가자.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현행 수시 모집은 네. 명문대학은 우수 학생 입도 선매의 의미가 가장 큽니다. 먼저 확보한다. 네. 그리고 중하위권 대학은 정원 사전 충원입니다. 네. 수시는 일단 합격하고 나면 정시에 네.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도 네.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네. 대체로 이렇게 잘 왔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수시 정시를 통합하면은 네. 일단 수능 성적을 알고서 수시든 정시든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수시 6회, 정시 가나다 3회, 9회인데 네. 지금 짧은 기간에 9번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횟수가 줄어들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대하고 수도권 대학이 일정이 겹치거나 비슷해지거나 이러면은 또 성적이 좋은 학생은 믿고서 자기 성적을 아니까 네. 명문대학 쪽으로 갈 것이고 네. 네. 어떤 이런 문제가 있고 네. 또 순기능적인 측면은 지금까지는 수시 미리 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지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3학년 2학기까지 뭐 성적을 반영한다든지 이러면은 3학년 교과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네. 어떤 도움이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도 어떤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에 자율로 맡겨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또 중하위권 대학은 뭐 학종으로 뽑든 수능으로 뽑든 관계 없습니다. 학생이 오기만 하면 돼요. 네. 차라리 이 상태가 좀 기간이 더 가면은 대학이 점수 말고 정말로 대학이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 대학은 이런 교육 방식과 이런 프로그램이 강점이다. 제시해놓고 아이가 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아이가 선택해서 갈 수 있으면은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모든 것을 다 돼 있는데 정시를 늘려라. 네. 안 들으면은 돈 안 주고 네. 결국은 돈을 가지고 대학을 통제하고 어떤 그 교육부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또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김재철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조금 이렇게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이게 참 좀 중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네. 애초에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하고 그 이후에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온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네. 대통령 선거 때는 수능을 절대로 하겠다. 그리고 수시에서 수능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단순화하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했는데 그러면서 나온 게 작년 8월 달에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안. 핵심이 절대로 이제 바꾸는 거 아닙니까? 네. 아시겠지만 절대로 바꿔버리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신은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대선 공약 때하고 맞아요. 근데 작년 8월 달 이후에 논란이 심해지고 1년 유예하고 난 이후에 작년 12월 말에 중요한 계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12월 27일 날 국가교육회의 1차 회의 때 무슨 말씀하신다 그러면 자, 대학 입시는 공정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냐 그러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상하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게 보면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면 정시를 늘려라. 이런 식이고 이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이건 지금 선발 시기를 수시하고 정시하고 통합하면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래 봅니다. 통합되면요. 수시가 축소됩니다. 통합되면. 그렇죠. 당연히 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자기 수능 점수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수능이 점수가 우선이에요. 네. 대학 진학의 기준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시가 축소됩니다. 네. 축소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 단순성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공정성 하면 수능 아닙니까? 단순하면 뭡니까? 지금 수시, 정시 얼마나 복잡해요. 9번 있고 또 3학 2학기 수업 안 됩니다. 그와 같은 논리가 있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단순함하고도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통합이 돼버리면은 학생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불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내신이 좋아가지고 수시를 가려고 그랬는데 축소가 돼버리면 아무래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게 좀 떨어지고 거기다가 또 지원 기회도 뭐 일어나잖아요. 9번에서 6회로 줄고요. 또 그리고 그 수능 이후에 짧은 기간 내에 전형을 일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교에서도 좀 정말 내실 있는 전형이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와 같은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걸 좀 다시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시는 수시답게, 정시는 정시답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은요. 참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이지 학생들의 입장은 아니거든요. 수시와 정시 있는데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 내내 수시만 준비하고 정시만 준비하고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두 개 다 해서 저는 수시가 축소된다는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통합이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고등학교 3년 과정은 충실히 지켜져야 된다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성적이 나온 다음에 3개월 정도 대입 전형하는 저는 시간 충분하다고 봐요. 학부모들도 충분하다고 할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지원에서도 학부모들이 9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지나치게 많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돈은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넣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대중 학부모들은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거든요. 소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뭐 명문대, 의치대 이런 애들은 여기저기 다 넣을지 모르지만 자기 성적 아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10대 1, 20대 1, 100대 1 이런 게 무슨 그렇게 자랑거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5, 6회 정도면 자신의 성적에 맞춰서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서 충분히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요. 제 얘기가 아니라 현장 교사들 네. 또 이렇게 통계 아닙니다.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의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네. 수시 정시를 네. 12월 첫째 주에 네. 수능을 치고 네. 한 11월 20일경에 발표하고 네. 2월까지 이제 전형을 한다고 할 때 네. 정시 수시를 합쳐 놓으면 대학의 인력이 네. 사실은 방금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어떤 학과는 40대 1, 50대 1 하는데 입학사정관들이 그 서류를 다 읽고 공정하게 네. 평가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만 학생부 종합전형이지 실제로는 교과 이런 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예를 들면은 40대 1이라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넣으면 평가 대상이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2년 전에 모 대학에 15명 논술 시험을 뽑는데 199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96명이 지원해서 처음에는 133대 1인데
수능 치고 나니까 실제로 논술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이 한 400명밖에 안 돼요. 1,600명이 시험 칠 자격도 없습니다. 왜? 의예과 같은 데는 내 영역 등급 합의 5이라면은 거의 절대적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논술도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학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수능도 좋고 내신 성적도 좋은 아이, 수능도 좋고 논술 잘하는 아이를 뽑겠다. 오히려 대학의 그 욕심이지 어떤 개인의 잠재력이나 네. 능력을 고려하는 이런 전형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대학의 행정 편의주의. 이것은 결국은 어떤 그 시기상으로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그 편법적 발상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수시 정시 통합을 했을 때 우려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방안 있지 않습니까? 수능 평가 방법.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 전 과목을 9등급 절대 평가로 전환한다 안 한다. 그리고 일부는 유지하면서 일부만 뭐 도입한다. 그리고 원점수 도입한다. 제가 이 토론 때문에 이제 이 자료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또 뭐 통합과 분리를 할 경우에는 이게 조합을 이뤄서 또 5가지 안이 되고 하여튼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예, 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우선 전과목 절대평가는 사실 지금 지금 현재 고1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문이과 통합 과목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실험 이 7과목인데 네. 실제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거기에 맞는 제도는 절대평가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는데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취지는 문이과 융합교육과 진로 선택 교육에 이 중점을 두는데 이 제도를 실행하려고 하면은 내신도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내신 성취 평가를 해야 되고 수능도 절대평가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것이 문제가 많다 보니 과목부터 뭐 여러 가지 9등급 전부 절대평가냐 일부 상대평가냐 원점수 도입이냐 이런 네. 문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네. 그 이제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방금께서 그렇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2015 개정 교육과정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1학년 때 공통과목을 배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자기의 적성이나 소질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 과목을 하는데 절대로 안 하고 상대로 해버리면은 인원수가 적거나 네. 소연수 과목에는 상대평가 비율이 안 나와요. 네. 쉽게 말하면 한 명이라도 수업을 들으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상대로 하면은 비율이 없잖아요. 1등급이 4%인데 네. 네.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개정 교육 과정대로 취지를 구현하려면 사실은 내신도 절대로 가야 되고 네. 다만 이제 또 수능도 이제 수능을 갖다가 이제 절대로 바꾸는 문제는 개정 교육 과정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문제하고 사교육비를 조금 줄이는 문제 그리고 어떤 그 학생의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아마 수능 절대는 작년 8월 달에 나왔을 때도 그와 같은 이유가 다분히 있었던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정부가 요번에 작년에 하고 다른 게 뭐냐면 4만으로 수능 원점수제를 요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네. 쉽게 말하면 이번에 나와 있는 1안이 작년에 2안이었고 네. 이번에 나와 있는 2안이 작년 1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4만만 추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뭐냐면 이번에가 좀 차이가 있지만 작년 8월 달에 그 2021학년도 수능 시험만 가지고 고등학교 진학생들한테 한번 설문을 해봤어요. 1,600명까지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이번 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난해 아닌데 일부 과목 절대 지금 2안이죠. 2안. 네. 일부 과목 절대의 55%. 네. 그리고 지금의 1안 전 과목 절대가 35%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다 이유는 비슷해요. 근데 그 큰 차이가 뭐냐면
갑자기 확 절대로 다 바뀌는 게 불안하다 이거야. 네. 학생이나 학부모도 불안하고 선생님도 지도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거야. 그리고 대학도 선별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전과목 9등급 내지는 그다음에 일부 과목 절대 이 부분은 이제 이미 이제 좀 그와 같은 말씀이 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점수제는요. 이게 이제 94년도에서 2004년까지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난이도 상관없이 자기가 뭐 획득한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를 진학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한 건 이거예요. 자기가 받은 점수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이제 원점수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서열에는 극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수능도 9등급이지 않습니까? 네. 9등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극명한 서열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95점, 뭐 92점 이게 점수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네. 엄밀히 말하면 서열에는 정말 가장 강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과연 그럼 다시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과연 그러면 그와 같은 극명한 서열화 내지는 수능으로 회귀하는 게 맞는 거냐? 네. 그리고 그만큼 극명하면 사교육 내지는 학생 부담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안만 가지고 보면 또 그리고 최근에 또 뭐 공정성 문제 또 수능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극세에서도 수능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걸 고려해 보면 아무래도 그 지금과 같은 수능 시스템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현실적으로 전망은 됩니다. 네. 네. 제가 보면은 세 가지 안을 다 한번 쭉 보고 그간에 우리 입시 변천사하고 살펴봤는데요. 네. 전과목을 절대평가를 할 때 지금 여기에 전제가 동점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점수도 제공하겠다. 네. 이건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이를테면 지금 또 의예과는 네. 하면은 전과목 1등급짜리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30명 뽑는데 네. 전 영역 1등급짜리가 50명 왔다 하면 20명을 추려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동점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점수를 주면 대학에서 동점일 때는 우리는 수학 점수 높은 순서대로 주겠다. 네. 이런 것 같으면은 사교육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일단 예선에서 전과목이 모두 1등급이 돼야 된다. 네. 하나도 기울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동점에 대비해서 수학이나 과학 아니면 뭐 영어든 국어든 특정 과목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인에다가 특정 과목까지 높아야 되니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네. 또 원점수는 이게 학력고사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데 사실 지방대학이 황폐화되고 네. 대학이 서열화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학력고사 때 원점수에 의한 겁니다. 네. 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지역대학이 황폐화되는 것도 이를테면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가 네. 500점 만점에 학력고사 시절에 커트라인이 300점이다 하면은 네. 옛날에 대학마다 단독 출제를 할 때는 네. 500점 만점에 경제학과 커트라인은 300점이라도 네. 수석하는 학생은 450점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위권 학생들이 지역에 남아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참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고시도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수도권 명문대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데 네. 학력고사가 되면서 경제학과가 커트라인이 300점 같으면은 수석도 315점. 아, 네. 300점과 315점 사이에 예를 들면 30명 모집 정원 같으면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거두절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대학이 더 황폐화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원점수제는 사실 앞으로는 어차피 몇몇 명문대학을 제외하고는 이 학생 선발 문제가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정원 채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일부 과목만 상대평가를 하겠다. 네. 지금 이미 현행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국어와 수학과 탐구 과목에 이 사교육 설림 현상이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고 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네. 교사들도 35%, 55%가 절대평가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급격한 쏠림만 없다면은. 네.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교육적으로 절대평가가 맞기도 하고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를 때문에 대학에서 들먹이는 그 변별력,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우리가 사회적 합의된 금지 사항을 계속하려는 이 대학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모르겠어요. 네. 이런 대학들요 외국에 나가서 대학 운영하라고 하세요. 아마 진해 기준으로 해도 한 명의 학생도 구할 수 없을 거거든요. 사실은 교사들 우리 선발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성적 우리 고등학교 성적 수능 평가 그다음에 학생부 기록 면접만으로도 학생을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1안, 2안, 3안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면 공정성을 하고 공정성이 위배되지 않는 방법을 자꾸 구하려고 해서 이런 방법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안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안, 2안, 3안하고 의견을 물어보니까요. 아니 고등어, 깔치, 오징어, 조기 넣고서 생선 맛이 어때? 여기서 한 가지 골라. 네. 이거 하는 거랑 이거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때쯤에서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정부가 이 지향점이 어딘가를 딱 두고요. 학교가 지금 얼마나 달라졌냐. 2015년도 우리가 교육 개편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우리 대구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수업의 변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학교가 아이들이요. 지금 고등학교에 저희가 특강을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특강을 나가서 보면 우리 조합에서 나가보면 아이들이 질문이 많아졌어요. 중학교 애들은요. 이 토론 수업에요. 자기들 의사를 굉장히 말할 정도로 학교가 조금씩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이 정시냐 수시냐 이거를 두고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늪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상충하다고 그렇다고 늪을 안 건널 수는 없어요. 이럴 때 정부가 원칙을 지켜서 절대평가하기로 했으면 해야 됩니다. 네. 여기저기 자고면할 시간은 없다고 보고요. 저는 동점 우리가 뭐 25문항을 가지고 동점 뭐 배분을 하니까 어떠냐 이 부분에서 학부모들이요 상위권 학부모들은 그러면 난이도 있는 부분을 점수를 똑같이 뭐 난이도 하 부분하고 똑같이 배점 주면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입장 따라 너무 틀리기 때문에 네. 저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그 우리가 세부 사항도 만들어지고 책임을 지면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들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 시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만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입 정책 이 방안은 물론 시안에는 빠져 있지만은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이 대입 정책을 이건 이제 2022년도에 대입 제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것인데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요 대입제도에 지금 좀 이렇게 좀 혼란이 일어나고 사실은 과열되는 게 뭐냐면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열망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과열이 해소가 안 되면 이 대입제도에 대한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학생 수가 적어도요. 학생 수가 적으면 또 상위 학교에 몰리기 때문에 네. 그 논란은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입제도에 쏠리는 과열을 해소를 먼저 해야 된다. 자, 그러려면 뭐냐면 첫 번째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요.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대학교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네.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고 쉽게 말하면 직업계 학교 외에는요. 다 대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예요. 네. 그래서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라도 진로를 다양하게 해서 대학교 외에도 다양하게 진로를 나갈 수 있도록 먼저 말해 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뭐냐면 고등학교 입학할 때요. 입학할 때 내가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은 진학계열로 가고 취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취업계열로 구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학교 때부터 진로 교육이 강화가 돼요. 왜? 내 소질하고 특성을 매치를 시켜서 내가 대학교 내지는 취업으로 가려면 진로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입에 쏠리는 부분을 해소시키면 지금처럼 학생이 적어도 계속 나오는 이와 같은 논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교육구조 문제의 해결책은 사회구조 개혁에 있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김재철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원론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아무 대비책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가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수능 점수로만 학생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이든 교과든 계속 발전이 돼야 되는데 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듬어져서 적용을 해야 되고 네. 또 패자부활전 있지 않습니까? 네.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못해도 아니면은 1, 2학년 때 별로 성적이 안 좋아도 3학년 때 분발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이런 학생을 위한 장치가 또 수능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도가 신뢰를 얻고 이 과정까지는 학종과 어떤 수능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이것만이 옳다 저것만이 옳다 네. 이거는 안 되고 이제는 시대 자체가 네. 다양한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뽑도록 하는 쪽으로 이 대학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판국에 네. 대학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네. 대학도 우리는 이렇게 교육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혜선 실장님. 지금 저는 이게 좀 지역적으로 줄여가지고 오늘의 문제가 중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3년 예고제가 단기 아니거든요. 네. 중장기 대책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의 이 문제를 집중해서요. 지금 이 문제를 잘 풀면 미래의 결과가 좋아질 것 같아서요. 네. 저는 눈치 보지 말고 미루지 말고 공교육 정상화하게 됐으면 그거를 교육 목표에 두고 앞으로 정진하는 게 중장기적인 대책도 세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변인께서 네, 말씀해 저는 뭐 딱 이렇게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 뭐냐면 국가교육회의가 왜 설치가 됐는지 네. 그걸 좀 취지를 좀 항상 머리에 생각하고 네. 한번 만들었으면 이제 제발 좀 바꾸지 말자. 그거 좀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바로 코앞에 6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정부 긴장 많이 합니다. 네. 어떤 국민의 표를 받을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국가교육회의에 논의되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정치나 이념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 철저하게 교육적으로 그다음에 네. 현장에 기반해서 네. 이 논의가 좀 차질 없이 이루어졌으면 바람입니다. 네, 원장님. 예, 저는 기본에 충실하고 실력 있는 학생이 손해보지 않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특정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나 잠재력이 있는 학생도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제도. 또 어떤 전형이든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면서 예측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장님. 네, 제도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도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좋은 것을 끝없이 추가해서 학생들이 그 개혁에 익사하거나 질식해 버리면은 안 된다는 이경숙 님이 선생님이 집필하신 시험 국민의 탄생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교육 개혁의 잣대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방과 후 또 저녁 방학을 돌려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를 돌려주면은 하나를 성공한 것이고 다섯을 돌려주면 다섯을 성공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리고 애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오늘의 입시 제도가 이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정한 대학 입시 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 찾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가교육회의가 마련할 대입제도 권고안이 합리적인 내용을 담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대입제도에 대한 논의 이외에도 건전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능력을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